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인생 2막 혹은 3막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쉽게 용기를 내기가 어렵죠. 용기를 내기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혹시 인생 2막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나 환상 때문은 아닐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벗어버리고 즐길 수만 있다면 인생 2막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인생 자체를 그대로 즐기는 저자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브루클린 오후 2시 이후, 서촌 오후 4시로 독자들을 찾아온 김미경 작가입니다. 잠시 후 직접 만나보죠. 어떤 거에 열중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알바 시작 전 준비 시간? 네, 일해서 항상 바쁠 시간이 4시가 제 퇴근 시간이거든요. 낮이기는 하지만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라서 뭔가 되게 여유로워. 네, 하루 중에 오후 4시를 보내는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면서 TV 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이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김성신 평론가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아마 브루클린 오후 2시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서촌 오후 4시라는 책으로 돌아오셨어요. 김미경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루클린에 계속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예, 저는 딱 3년이 됐네요. 2012년 봄에. 2012년 봄이면 정말 딱 3년 네, 정도 딱 3년. 되셨네요.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한국이 더 좋아서 왔죠. 아유, 한국이 좋아서 그리워서. 네. 이 한국에 돌아오신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일이 있으셨던 거죠? NGO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거기에 일을 맡아가지고 돌아왔고, 그래서 2년을 했는데 막 그림 그리고 싶어서. 지난해 2월 말 3월 딱 이때부터 1년 동안은 그림방 그리면서 살았어요. 빵집 알바도 좀 하고. 빵집 아르바이트 얘기도 책에 있더라고요. 네. 또 빵을 또 완판하셨다는 자랑도 아까 좀 해주셨고, 이제 한국이 그리워서, 우리 한국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오셨는데, 또 서촌에 자리를 잡으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 일하게 된 직장이 서촌이어서 그 근처에 그냥 왔는데, 이제 서촌, 사실 제가 대학교 때 3년 동안 이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좀 그 익숙한 동네이긴 했지만 그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직장이 가까우니까 그냥 오자 하고 왔는데 완전히 이 서촌에 이제 빠진 거죠. 아, 서촌의 매력이 뭘까요? 처음에 이제 와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 풍광을 보는데 네. 인왕산을 배경으로 기와집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보는데 꼭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또 자연이 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7년 동안 맨하탄 브루클린에서 살 때 그때 광경하고 7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롭게 또 외국인이 처음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막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인왕산 안에 이렇게 푹 감싸여 있는 동네라는 게 막 너무 정겹기도 하고, 뭐 모든 이 인생사를 다 막 기와집과 적산가옥과 그 현대식 빌라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엉켜 있는 게 그냥 우리 역사인 것도 같고 우리 삶인 것도 같고 막 너무 좋았어요, 일단 한마디로. 그러셨군요. 그래서 요즘에 그 별명이 서촌 옥상화가. 네, 옥상화가. 이제 이걸 지금 밀고 계시는 거죠?
본인에게 붙이셔서. 근데 이 브루클린 오후 2시,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첫 번째 책이었죠.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서촌 오후 4시는 이제 두 번째 책이신데, 그 첫 번째 책에서 나는 그 화가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그 뉴욕에 계실 때, 브루클린에 계실 때 이제 쓰신 책이실 텐데, 그 이제 그 꿈과 그때 꿈을 얘기했던 시절과 지금 이제 화가가 되신 시점 한 5년 동안 정말 화가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 화가로 살아 보시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원래는 뭐 오랫동안 저널리스트셨잖아요. 20년 동안 기자 생활하셨고 그랬는데. 직장 다닐 때, 25년 전에 직장 동아리, 그림 동아리를 했었어요. 거기서 조금씩 그리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글 쓰는 일은 막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인데 이 그림은 감성을 쓰는 일 같은 막 그런 면에서 너무 좋고 그 막 바쁜 시간에도 그림 그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두 시간 이렇게 그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는 꼭 태어나면 화가로 태어나야지. 그때 우리 그 박재동 화백이 네. 우리 그림 선생님이셨는데 그래 뭐 열심히 그리면 1억 년 후에는 화가로 태어날 수 있지 이렇게 불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시간 저도 그냥 열심히 좀 그려서 1억 년 후에 화가로 태어나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25년 동안 뭐 매일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림을 그려왔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그림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네. 우리 그 직장이 맨하탄에 있고 집이 브루클린이었는데 직장 근처에 뭐 갤러리가 너무너무 많고 집도 이제 화가들이 사는 그런 동네고 그러니까 그냥 구멍가게 드나들듯이 그림을 갤러리를 드나들면서 이제 그림을 많이 봤던 거. 그거하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풍광처럼 제가 사는 동네가 네. 보였던 거. 그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좋으냐고 근데 너무 좋아요. 사실 글 쓰는 일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어눌하고 글도 좀 힘들기도 하고 이런데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는 좀 잘못하면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분명한데 그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삐뚤빼뚤하게 그려도 그게 그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더 작품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 자체도 막 똑바르게 칼로 잰 듯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삐뚤빼뚤 막 뒤죽박죽인 게 인생인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나 말보다는 그림이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여지를 주고, 제가 저도 막 삐뚤빼뚤 엉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일은 직업이나 주업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는 순간 또 그게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는데 그림이 너무 좋았지만 이게 이제 전업? 주업이 이제는 됐는데 또 다른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는 안 생기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네.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딱 이제 제가 막 직장을 그만둘라 그럴 때, 야, 뭐 그 아름다운 재단 사무총장을 그림 그리는 아름다운 재단 사무총장 얼마나 좋으냐. 그림 그리는 그러게요. 직장이 얼마나 좋으냐. 그 멋있는 걸 놔두고 너 딱 그 결혼하는 거나 똑같다. 뭐 저 사람은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후회스럽다. 그냥 이렇게 살짝 좋아하는 게 좋을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고. 근데 아직 사실 제가 지금은 뭐라고 답을 하는 게 뭐 진실이 아닐 것 같아. 한 10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믿어주지. 제가 뭐 지금 아직 막 너무 좋다. 막 계속 그래도 좀 지나봐야 될 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스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걸 감당할 만큼 또 좋으니까. 세상 일은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일은 그만큼 그림자가 깊고, 제가 요새는 이제 모든 세상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좀
밝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려면 그림자를 깊게 이렇게 진하게 칠해야지 그 밝은 부분이 그렇죠. 확 솟아나는 네네.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일은 그만큼 그림자가 깊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제 나이 또래의 네. 그 여자친구들, 동창들한테 그 책을 가끔 선물을 해주는데 가장 호평받은 책이 최근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주부로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40대 후반, 이제 뭐 50대 초반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서 굉장히 험감을 느끼고, 난 뭔가, 내가 뭘 이루었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이게 지금 이 서천 오후 4시 이 책을 딱 건네주면, 그게 꿈과 희망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제 그림이 그 서문에 그게 나오는데 그 유명한 화가가 이제 제 그림을 처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거 엽서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 식당에도 이렇게 걸어서 팔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네네. 보고 이제 그냥 그 화가님이 우스갯소리로 요새 무면허들이 더 설쳐 그 이야기를 해서 막 박장대소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제 무면허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좀 용기를 준다 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실제로 제가 이게 그 블로그에 올리는 글 중에서 자기가 그림 교실에 등록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책 읽고 나서 등록을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읽을 때 너무 뿌듯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전 하셔가지고 100여 점 되는 이 그림 원본 그러니까요. 전시회 했을 때 완판 완판 여신. 이게 이렇게 오보가 이루어지네. 100여 점을 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100여 전시했던. 점을 그려가지고 그 중에서 추려서 이제 50점을 냈죠. 그러니까 했는데 어쨌든 거의 완판 이런 말 쓰면은 완판 맞네요. 민망. 근데 그것이 네.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그 그림들 사실 그 판매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걸로 제가 그래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진짜 화가분들이 들으면 좀 약이 오를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근데 사람들이 그 단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말하자면 그 가격, 그러니까 돈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에 대한 진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거고, 내가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그림을 사가지고 가신 분들이 다 말하자면 뭐 바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그림을 사가지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뭐 지금 무면허 화가다, 뭐 난 내 그림에 대해서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객관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계시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너무 겸손하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방송이 돼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난 척. 제가 근데 요새 그냥 입만 벌리면 너무 막 자랑을 해서 실제로 근데 이 그림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에 SNS를 통해서 저 스스로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던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니까 27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항상 27년 제 모든 노동력을 직장 일을 위해서 썼는데 네. 이번 1년 동안은 정말 제 그림과 제 글을 위해서 그의 홍보를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SNS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 그림이 이렇게 그리니까 그림 뒷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쓰면서 그런 과정에 이런 뭔가 메타포도 많은 분들하고 좀 형성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스토리를 알면 그림이 더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내 스토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막 그림을 사신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도 솔직히는 좀 드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 그림이 너무 어려워진 거나 좀 더 너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림이라는 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동네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야 네. 되고 정말 마을 이게 출발이잖아요. 다 모든 그림이 다 이래야 될 필요는 없고 사실 화가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 그림이야 좀 너무 유치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 또 추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쉽고 따뜻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네.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냥 동네 분들이 여러 가지 전시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았는데 동네 근처에 갤러리 근처에 있는 할머니가 네. 거의 한 5번 오신 거예요. 그 한 갤러리를 분이? 보러. 예. 아, 우리 동네를 그려서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또 오시고 또 네.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 그림들 중에서 몇몇은 완전히 경쟁이 붙었어요. 막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식당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걸 사고 싶다 그러고 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팔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셔서 간곡하게 사실 요 옆에 그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요 산부인과에 우리 첫 딸을 거기서 낳아서 그래서 이 그림이 사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면 항상 여기 택배를 맡기는데 막 여기 사고 싶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어떤 한 그림에 막 경쟁이 붙은 것도 있어서 여기 신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을 가져왔나? 그렇군요. 이게 안 가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갖고 싶어하는 그림 속에서 스토리와 같이 연결돼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걸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느꼈어요.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 그림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 큰 옥상도 같은 경우에 와 우리 집이 저 뒤에 뭐 조그맣게 표시돼도 그래서 너무 좋다 그걸 갖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라는 게 이 자기와 연결된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 그 막 애정이 커지는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큰 옥상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 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뭐 그런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집 여기 있다. 뭐 꼬마들도 그러고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화상을 좋아하잖아요. 자화상 그렇죠.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집도 그게 자기 하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그려져 있는 거를 자기 자화상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중에 동네를 그린 것도 있지만 볼 수 없었던 구도이기도 해요. 이 옥상은 사실 소촌에는 청와대가 있고 해서 이 옥상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 고도 제한으로 높은 고층 빌딩이 없잖아요. 네. 고층 빌딩이 없어서 옥상 뷰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옥상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제가 옥상을 그리는 것이 그동안은 서촌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안 그리기도 했지만. 그 각도에서 본 사람들이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뷰 자체가 또 신선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제가 막 엄청 쫓겨나면서 네, 쫓겨난 얘기를 이렇게 또 유쾌하게 웃으면서 해주시네요. 네. 그 젊은 시절에 기자 생활을 하셨던 그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예. 제가 진짜 그 지적을 하시니까 네. 너무 재밌는 게 여기 오늘도 걷는다라는 이 그림인데요. 네. 그게 예. 그 청운동에 경복궁 영추문 서쪽문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서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려고 막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면서 뭐 그리다가 이 위치가 인왕산도 보이면서 뭐 기와집도 있고 적산가옥도 있고 그 막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앉아서 그리는데 전경이 와서 이제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여기서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오면서 그 순간에 제가 이번에 갤러리에서도 이게 손님들이 여러 번 오셨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 몇 번 했었는데 그 순간 저한테서 두 가지 감정이 네. 갑자기 교차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야 특종이다.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못 그리게 하니까 아무도 안 그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내가 그리면 이건 그림 특종이네? 딱 그 생각이 이제 딱 들었던 거고. 그 두 번째는 진짜 이렇게 이런 일이 어딨어. 정말 이거는 인권을 제한하는 거다 해서 처음에 어쨌든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2주 만에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허락이 할 것도 없죠, 뭐. 그 진짜. 자리에 앉아서 그 그림을 그려도 된다, 가만히 이제. 그러니까. 놔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자 생활로 이게 얻어진 노하우가 그러니까 도움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근데 화가를 꿈꾸시고 이제 화가를 일을 시작하시면서 조건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또 두셨어요. 그러면서 뭐 외식도 끊고 두세 정거장 거리는 무조건 걸어 다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조건으로 마음을 먹고 일단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첫째는 제가 뉴욕에서 살면서도 그랬고 전 남편도 진짜 가난한 화가를 또 뒤늦게 또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이 있어서 그림만 그려서는 그림 팔아가지고 다 먹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드니까 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부수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고 그래서 저도 내가 1억 년 후에 태어나 화가를 한다면 좀 그려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근데 그래서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이 팔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강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네. 그렇다면은 시작은 가난하게 사는 걸로 출발할 수밖에 없던.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직장은 월급을 뭐 완전 농땡이가 아니면 월급을 주지만 그림은 내가 좋아서 그리지만 누가 사겠다고 딱 뭐 보장이 없죠. 보장이 돼 있는 네. 게 아니니까 일단 그렇지만 나는 그리고 싶으니까 안 팔려도 살 수 있는 정도에는 내가 정말 계속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가난하게 살겠다는 이제 그거는 출발을 한 거고, 그렇게 출발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제가 다른 일을 좀 더 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뭐 교열도 사실 또 해보기도 했고, 아니면 누가 또 이렇게 잡을 막 또 오퍼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생각,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면 지금 나이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그리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7, 80%의 시간은 그림에 다 올인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또 다른 일을 하면서 50%만 밖에 투자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 80%는 그림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 시간으로 조금 생계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씀하시는 중이나 또 책에서나 이제 그 가난이라는 그 모티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네네, 맞아요. 말하자면 김미정 작가의 네, 그림과 그 내면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뭐 그냥 돈이 없다 뭐 말하자면 이런 그 백과사전식의 그 가난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활용례를 봤을 때 가난은 곧 자유. 나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돈에 얽매이지 않는 나의 삶.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상징화돼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잘 해석을 감탄을 해주시니까 하고 이거 정말 너무 네. 그래서 감사하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왜 가난해? 뭐 이제 맞아. 집 아니 그리고 있으신 분이 실제로 뭐 그래서 막 엄청 작년에 할 때 네티즌들이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가 문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반성도 많이 했어요. 맞아. 내가 정말 가난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기존에 정말 나름의 유무형의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뭐 다 없다 그런다고 해도 허위일 수 네.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내려놓는 연습도 더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이야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7년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려니까 딱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월급 없이 산다는 게. 그런데 또 막상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우리 동네, 진짜 하나도 없었던 동네 친구도 생기고, 동네 친구들이 막 엽서도 또 팔아주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수입의 다변화가. 막상 닥치고 부딪혀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생기는 그러셨군요. 거예요. 네. 가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 통해서 좀 풀리셨기를 바라겠고 책 제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서촌 오후 4시인데 브루클린 오후 2시였잖아요. 이번엔 4시입니다. 4시 하면은 약간 좀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에 조금 가까워 오는 조금 애매한 시간인데 오후 4시의 의미가 뭘까요? 네. 제가 그 2010년에 브루클린에서 살 때 쓴 글로 브루클린 오후 2시 네. 책을 펴냈을 때 그 이제 제목을 우리 선배가 정해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막 이름들 중에서 우리 선배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였는데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게 이제 그때가 신살이니까 오후 2시쯤 됐다. 근데 그때 생각에는 나 뭐 더 된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오후 2시 이게 막 한참 뜨거울 그렇죠. 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건데 55살이 되고 일단 오후 4시는 해는 막 쨍쨍하던 해는 확실히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맞아요. 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뭐 나름의 이제 내 인생에서 조금은 그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살던 그런 거는 조금 아니고 좀 더 내면을 좀 더 돌아보는 좀 더 그림자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후 4시라고 이렇게 됐어요. 확실히 오후 4시가 2시보다는 좀 여유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상도.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네. 봄에 오후 4시는 또 굉장히 나른한 시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나른하면서도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또 휴식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에서죠? 남편 들어오기 직전에 해는 아직 남아있고 또 그런 말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책을 보면 시간이 계속 연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예측이지만 아마 다음번 책도 뭔가 다른 시간을 잡아서 책을 내실 것 같기는 한데 인생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보면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뭔가 내 인생을 확 이렇게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처럼 그렇죠. 돌려야 할 네네. 때.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김경 작가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적정한 자기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발휘해 가면서 잘 선택해 가면서 사신 인생이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결단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내 마음에 느끼는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삶이 간다. 그거를 이렇게 제약하는 게 있을 때는 과감히 떨치고 간다는데 그게 간단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후배들도 막 고민하고 그러면은 그 해주는 말들 중에서 뭐 제가 18번이 있는데 네 시간과 돈을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는 저 자신한테도 그걸 항상 하거든요. 네. 제가 막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수 없고 이럴 때면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돈이 아깝지 않은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자본주의 사회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서 아무리 자유로우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솔직한 지금 저는 그림과 관련된 뭐 스케치북을 산다든지 펜을 산다든지 그런 돈은 안 아까운 거예요. 과감하게 사서 후회도 안 되고 그리고 후회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뭐 근데 그게 굉장히 나는 맞더라고요. 또 시간도 중요해. 어떤 사람이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새로운 사람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갈등할 때도 그 사람과 있을 때의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가를 들여다봐라. 그게 바로 네가 좋아하는 거고 그게 네 미래를 만드는 거다. 난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근데 그것도 자기를 속일 수 있거든요. 난 일부러 막 다른 데 쓰고 싶으면서 이게 겉으로 보이게만 책을 산다든지 네. 읽지도 않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익스큐즈를 만들고 자기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해져야 돼. 네. 아깝지 않아야 되고 네. 후회되지 않은 돈과 시간 투자하는 일이 뭔가. 그게 바로 네 현재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 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명심하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제 시간과 돈 어떻게 네. 쓰고 있는지 어디에 써서 아깝지 아깝지 않은지. 않은지. 그게 중요해요. 네, 아깝지 잘 않은 생각해 거. 보겠습니다. 자, 독자분들도 우리 김민경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계실 때 동네 분들 만나면 되게 신기하실 것 같은데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화가이신데 전시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작가님 삶에 가장 용기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뉴욕에서 한국 돌아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네에 화가가 산다. 사실 동네 주민, 이웃사촌이 누가 사는지 요즘 모르는 시대에 우리 동네에 화가가 산다? 근데 그 화가가 또 우리 집을 그리기도 한다.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 지금 서촌에 이제 계시면서 서촌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사이좋게 지내시나요? 예,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네. 저기 정말 동네 친구라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후로는 학교 친구, 직장 친구만 있었지 동네 친구가 없이 뭐 맞아요. 일찌감치 출근하고 이러니까 동네 친구라는 게 없었는데 작년 이제 회사 그만두고 동네에서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옥상에서 그리니까 동네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도 길거리에서 먹을 것도 자주 챙겨주고 한 번씩 번개하면 모여서 또 식사 같이 하고 많이 도움 받아요. 그렇군요. 그 독자 질문 중에서 전시 계획에 대해서 네. 지금 물어보는 독자분도 계셨습니다. 이 첫 전시는 이제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첫 전시하고 좀 서촌을 좀 더 그리고 싶고요. 제 지금 이번에 전시할 때 50점을 했는데 서촌 옥상도라는 이름으로 그린 거는 11점을 전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전시에 한 뭐 50점 그려 서촌 옥상도를 하면 정말 한 50점 정도를 다양하게 좀 한번 그려보고 싶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서촌만 계속 그리는 것보다 정말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나라도 가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도 가서 제 계획은 그거예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서 그리는 거예요. 네. 그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서 절반은 뭐 그 지자체에 준다든지 뭐 그럼 그 먹여 살려 밥값 교통비. 그림을 그려서 드릴 테니까 네. 혹시 제가 여기 묵으면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봐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동네에 가서 옥상에서 이렇게 몇 년을 또 그려서 전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멋지네요. 오늘 이 책에 제가 워낙 빠져들기도 네. 하고 이 서촌의 풍경도 너무 이 그림에서 아름답게 그려지고 해서 그런 생각도 저는 문득 들었어요. 그 김기찬이라는 유명한 사진가분이 계시잖아요. 그 평생을 중림동이라는 네. 서울에 잘 변하지 않고 좀 오래된 그 동네를 자그마치 30년을 뭐 10년 단위, 뭐 몇 년 단위로 가서 같은 분들을 찍어서 네네. 이렇게 아이들 놀던 사진이 뭐 나중에는 애기 엄마가 된 사진 이런 것들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자신의 그 피사체가 되어준 분들을 다 이 전시회에다가 모아서 같이 잔치하고 이랬던 이제 기억도 있는데 저는 혹시 다음 전시를 이 서촌 주민분들하고 함께 기획하는 그 풍경을 만들어 주신 분들과 서촌을 그리는 화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전시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제가 기획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아니 들고요. 이번 전시 사실 그러고 서촌에서 지금 저는 좀 더 올해는 그리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근데 서촌 지금 막 집값이 너무 오르고 막 그런 게 또 네. 어려움 중에 하나긴 하지만 계속 가능한 대로는 좀 이건 역사적 기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그리고 싶은 생각은 있고 이번 전시회 자체도 서촌 주민들하고 뭐 소수지만 같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서촌 주민들이 막 서로 앞다퉈 소개해준 옥상에 올라가서 그렸고 실제로 서촌 주민들을 그렸고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한 동네 친구들이 같이 포스터 붙여주고 초청장 다 막 돌려주고 그리고 전시회 하는데도 다 도와주고 굉장히 큰 도움들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동네 주민들이 와서 많이 재미있어 해주시고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던 나름으로는 서촌 주민들하고 그래도 같이 한 그런 전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넓혀서 뭐 말하자면 서촌 그리기 대회를 한번 해서 뭐 같이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한번 기획을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어떤 특별한 친구분이나 그 서촌 주민분의 어떤 옥상이 있으면 그 분이 누군지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책 같은 데서 따로. 예. 지금 저기 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동네 친구
처음 다시 동네 친구들이라는 그런 저기 코너에 처음 작년 이때 내가 막 길가에서 그림 그리는데 막 먹을 거 갖다 준 그 친구랑 이제 친한 동네 친구가 됐고, 그리고 제가 옥상에서 그릴 때 사진을 찍어준 또 친구가 네. 그 옥상도 빌려주고 사진 찍어준 그 친구의 사진은 여기 책에 많이 수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보는 재미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어떤 내력을 가졌구나. 말하자면 한 그림 하나에 이 스토리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저는 왜 서천 오후 4시라는 책이 이렇게 읽으면서 즐거운가,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가라는 이유를 그냥 출판평론가로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지금의 세상이 인터넷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뭐 정보의 바다가 열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 정보의 쓰레기통이다 이렇게까지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넘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 내지는 또한 내가 내 정서를 갖다 걸쳐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적어지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왜 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스토리텔링은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스토리 자체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죠. 뭔가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고 머릿속에서 내 정서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그 자체로서는 참과 거짓이 없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동이라는 부분들을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림과 이렇게 잘 말하자면 조화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이제 서천 오후 4시라는 책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감사합니다. 그림의 작업과 이 글의 작업들 앞으로도 병행해서 계속해 나가시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뵙고 싶고, 또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뭐 별거 아닌 듯이 그냥 하고 싶은 그림을 꾸준히 해왔더니 이렇게 온 듯이 유쾌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순간들마다 용기를 또 내셨단 말이죠. 그런 삶에 용기를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책에 보면은 따님하고 소울메이트이신 것 같던데, 혹시 따님? 누군가요? 근데 제가 브루클린 오후 2시 냈을 때 이 네. 책을 우리 딸과 우리 그 선배 김선주 선배라고 그 선배한테 바친다, 이렇게 항상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그 둘한테 바친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딱 박아서 쓰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서운해요. 네,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또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뭐야, 뭐 나는 뭐 그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 마음에서 아버지나 그 어머니한테 또 언급을 안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 이렇게는 언급을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번 서천 오후 4시는 뭐 누구한테 바친다 이런 이야기는 안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딸과 제가 직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거의 소울메이트로 네. 계속 그 30년 가까이 관계를 해오는 우리 그 김선주 선배가 제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우리 딸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 하나 를 수록을 했는데, 그 브루클린 오후 2시에서는 그 16살, 17살 이럴 때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서 그렇죠. 5년,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변화는 안 했는데 딸은 엄청나게 변화를 한 거예요. 그 엄청나게 변화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 딸이 저한테 엄청난 또 힘을 주고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누가 그 뭐 교육 철학이 뭐냐고 딸을 자녀 교육 철학 뭐 이러면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하니까 결국은 제 생각은 그냥 제가 사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게 걔한테 용기를 주고, 그 때문에 또 걔가 사는 게 또 저한테 용기를 주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를 의식하면서 서로한테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게 이게 서로한테 용기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독자는 이제 뉴욕과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 말하자면 뭐 각각의 장단점 이런 건 이제 물어봤는데, 이분이 실제로 뭐 한국과 뉴욕을 몰라서의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작가님께만 어떤 이 작품으로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지점들, 뭐 한국과 말하자면 서울과 뉴욕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브루클린 오후 2시 쓰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다시 이제 그냥 뉴욕에 살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고민이 또 막 심하게 될 때는 막 도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점수 매기고 이런 것도 잘해요. 그래서 그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거, 뉴욕에 살아서 좋은 점, 뭐 나쁜 점, 서울에 살아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 뭐 인간관계, 경제적인 게 제일 크죠.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뭐 철학적인 거, 뭐 이렇게 6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점수를 막 매겨서 합산을 하고 빼고 막 이래 봤는데, 그 중에서 그 문화 점수가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진짜 뉴욕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서울도 그 문화, 또 다른 의미의 문화로 진짜 충만한 도시이긴 하지만, 뉴욕이 줬던 그 막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막 뭔가 실험을 하는, 그거는 참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뉴욕과 서울이 오갈 수 없는 그런 곳도 아니고, 또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게 많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면 뉴욕 전시회 때문에라도 뉴욕에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날이 예. 올 것 같네요.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앞으로도 정말 따뜻한 그림과 글 계속해서 그려주시고 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자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촌 오후 4시에 김미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좀 쉬다가 또 끝까지 그리다 보면 어설퍼도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된다. 세상에 정말 망친 그림은 없다. 김미경 작가의 말인데요. 잠시 쉬었다 가는 것에서도, 망친 그림에서도 인생의 진정한 묘미를 찾아내는 것. 새로운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